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2019년 1216 안정화 방안을 공부하였는데, 당시 안정화 방안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2가지 방안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하였고, 오늘은 그 나머지 2가지 방안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6 안정화 방안 중 3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금융과 세제에 대한 것 말고 시장 내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 세부 방안으로 첫째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종전에는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기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및 경기 3개시와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를 추가 지정한 것입니다. 제 여태껏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한 새롭게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019년 12월 17일자로 지정되고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둘째 세부 방안은 시장거래 질서 조사 체계 강화인데, 이는 다시 4개의 세부 방안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전가의 보도를 활용하는 것이 자금 출처 조사와 세금 탄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1216 대책에서도 여지없이 주택 구입자가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에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9.13 대책 이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수치상으로 2017년에 7,282건이 2019년에 124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다주택자가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동산업 법인이 제대로 성실 신고했는지 검증하겠다고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시한 것은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인데, 이는 국토부와 감정원의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 기구로서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무등록 중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이를 통해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조사,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과 수사공조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하여 수주경쟁 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 및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 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비규제 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고,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확대하였고, 조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도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하고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였으며, 실거래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서도 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 조달 증빙 자료가 부재하여
매매 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 자료를 받아 조사했는데 이로 인해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 신속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투기가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변경하였고, 이 증빙 자료의 확인을 통해 이상거래 의심 시에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세 번째 세부 방안은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신규 주택의 청약도 더불어 과열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에 대한 제도도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관련 내용들을 더 강화하게 되는데, 이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 질서 교란 및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 3 내지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를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시의 투기 가열지구와 수도권의 주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일정 기간, 즉 보통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였고, 그 1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한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 등이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66만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50%를 해당 지역에서,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청약도 과열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즉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투기 가열지구 대규모 신도시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당시에 재당첨 제한 당사자와 재당첨 제한 주택에 대한 적용 대상을 분류하여 재당첨 제한을 적용했는데, 그 기간은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의 여부와 국민주택 규모의 여부에 따라 1에서 5년까지 구분하여 적용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 과열지구 당첨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 7년의 기간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마지막 세부 방안은 임대등록제도 보완입니다.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사업을 장려하던 정부는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임대등록 사업자의 다수주택 보유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등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명분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당시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 기준만 존재하고 가액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그 혜택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과거 지자체에서 수기 관리해오던 등록정보 현행화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점검이 제한적이었는데,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 TF를 구성한 후 시스템 간 연계 분석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규정상 부도사업자 및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존재했으나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등록 말소 후 세제 혜택 환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 의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 주택의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장금 현황을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1216 안정화 방안 4개 중 마지막은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가뭄에 이슬비 잠깐 내리는 수준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미사용으로 내용을 가득 채웠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한 공급에 관한 대책은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울 도심 내 공급에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당시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시는 4만호를 주택사업 승인 등을 추진하여 이 중 2만 4천호가 완료가 된 상태였고, 또한 이외에도 용적률 완화 등의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23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5.5만호 공급을 계획하였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더해서 서울 도심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20년까지 1.5만호 이상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둘째는 서울 도심에 이어 수도권 30만호 계획에 조속한 추진입니다. 당시는 수도권 30만호 계획으로 서울시 4만호 외 26만호의 입지를 발표하고 연내 15만호의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남양주, 하남, 과천 등의 14만호는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연내 추가로 3곳 1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 완료를 추진하였고, 나머지 고양, 부천 등 11곳의 11만호에도 지구 지정 절차 등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추가로 연내 지구 지정 완료될 15만호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 등을 거쳐 토지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세부적으로 지구 지정 절차 중 11만 호는 2020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 정비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당시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54개 단지 6.5만호에 대한 신석관 사업 진행을 추진 중인데, 문제는 보시는 표와 같이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 보증 등 행정 절차에 약 2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 절차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고 일반 사업은 부담금 완화와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 강화함으로써 공급을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가로구역 및 사업 시행 면적의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가로구역을 1만 평방미터에서 2만 평방미터까지 확대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가로구역 확대가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시키면 사업 시행 면적도 1만 평방미터에서 2만 평방미터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면 공급세대를 약 25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포함하여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공기업 참여 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인센티브 개편안을 정리한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성 요건을 미충족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타 특례도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조합과 공기업 공동 시행 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안 확정을 조합원 2분의 1을 득한 서면 동의로 가름할 수 있게 의사결정을 간소화하였고, 건축물 간 거리 및 인동 간격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 규제 수준이 법령보다 엄격했는데 그 조례의 건축 규제를 법령 하한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산정 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여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중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서울의 중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인 1998만 평방미터이고 2015년부터 서울 중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상황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렴한 주택 공급과 LH, SH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사업 면적이 1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 주거, 복합 건축 및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 산업 지원 시설 30%를 기숙사로 공급하도록 했으나 취사 등이 불가능해 입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정비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조합이 LH와 SH 등과 공동 시행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 건축물 1만 평방미터를 2만 평방미터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사업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공업 지역 내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를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회에 걸쳐서 2019년 1216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름 내용도 많고 상당히 복잡하게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다지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는 것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리고 생색내기로 정책을 구사하다 보니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 우리는 실패하던 성공을 하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숙지를 하면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로운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면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댓글을 통해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